모의고사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만 생각하고 절대 점수에 진짜 연연해하면 안 되고, 지금 전과목 60점 이상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그 베이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17.5점 정도 나오는 게 적절해요. 7문제 정도 맞추면. 그렇게 나온 분은 합격해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이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 시간 안배, 학원에서는 그 시간 철저하게 안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시험지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3번만 말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안 받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야 그렇게 막 엄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안면에. 근데 거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시험 볼 때는 그 감독관마다 다 달랐는데 요즘은 그 방송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시험지 나눠주세요, 오탈자 검토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고요. 오탈자 한 10분 정도 미리 나눠준다고, 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 10분 동안 계속 암기할 거, 컨닝할 거 생각하고 있다가 10분 동안 대가리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주한다 이런 거 시험지에다 옮겨 적어 놓으면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일단 적어 놓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암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꼭 과목별로 몇 개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법에 용적률, 금폐율 이거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한 문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럼 용적률, 금폐율, 용적률은 1500%, 1300, 1100 이런 순서대로 좀 적어 놓고 나중에 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그 2차 과목은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으니까 2차 과목은. 1차 과목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죠. 생각을 하면서 1차도 민법도 50%는 암기해야 돼요. 50%는 이해를 하고 100% 이해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기 힘들어요. 딱 답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민법도 정형화되어 있는 답이 많거든요. 그게 이해는 물론 바탕은 이해가 돼야 되지만 시험 풀 때는 거의 암기해야 되는 것도 많다고요. 무조건 이해 과목인 것은 아니라고요. 학개론이나 민법도. 물론 2차 과목도 좀 암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겠죠. 자, 186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고요. 2번, 발생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주인 동의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2번,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시효취득.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종손. 그 다음에 3번,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에도, 즉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일반 매매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일반 매매에서는 당연히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경매로 사게 되면 땅 주인이 뭐 묘 이장한다는 말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아도 묘가 많이 있으면 그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 20년 넘은 것들은. 자, 3번,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고 범위는,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근데 강의하는 강사들 중에서도 안 미친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자, 4번 지료인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지금은 지료를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때, 한때에는 그 청구한 날로부터는 지급해야 된다고요?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하는 거지 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지급하는 거 아니고요. 시효취득한 때로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다.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하면 된다.
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하면 지금 20년 넘는 거 다 소급해서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청구한 때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요? 청구 안 하면 지급 안 해도 되겠죠? 왜 그래요? 전세권은 전세금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도 또한 같다는 이야기예요. 청구하면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하고 청구 안 하면 안 줘도 된다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누구면지 몰라가지고 청구하기도 쉽잖아요. 저도 시골에 가면 산에 있는데 누구면지 몰라요. 전화번호 연락처도 모르고. 그 모르면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내가지고 안 나타나면 그냥 이장해버리면 되겠죠. 알면 지료 달라고 하면 될 것이고요. 자, 6번 공시입니다.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평장, 암장, 가묘는 안 되고요. 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봉분이 있어야 된다고. 평장은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암장, 암매장한 거. 예, 그 평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 평장 돼 있더라고. 평평하게 돼 있고 너럭바위, 그냥 자연석 바위만 하나 얹어놨어요. 그 바위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놨겠죠? 그게 평장입니다. 평장.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인정되지 않고요. 단 그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원래 30년밖에 안 되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영구무한히 존속될 수 있는 묘지입니다. 그 국립묘지나 이런 거는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안 되잖아요. 국립묘지도 영구무한히 존속되죠. 평장, 암장된 경우에는 가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례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중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옆에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 쌍분, 봉분이 2개, 단분 형태로 관만 2개 넣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저도 지금 아버지 어머니 합장해놨어요. 그 2001년 어머니 돌아가신 지 뭐 한 5년, 6년?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한 7년 됐네. 7년 됐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쌍분으로 했는데 우리 산에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남의 땅에다 하는 건 안 되지만 자기 땅에 하는 건 상관없죠.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일방적으로 남의 땅에다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자기 땅에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원래 봉분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일시적인 멸실이 불가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188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고요. 그럼 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이 3가지가 있는데 존속 기간, 그 다음에 면적, 장소, 이 3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영원히 존속됩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매장할 수 있고요. 한 번 연장하더라도 최대 60년밖에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고요. 분묘기지권은 사선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면적이 30제곱미터까지만 미친다 이런 말 없다고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이런 면적 제한이 있다고요. 분묘기지권 면적 제한 없다. 장소, 분묘기지권은 어디에 묻으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소 제약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데가 하나도 없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지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요존구규림, 사방지 뭐 안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2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개인 가족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설치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시흥시에는 아예 안 됩니다. 시흥시는 모두 도로로부터 300m 또는 개인묘지는 200m 직선거리로 지금 시흥시가 지금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높은 산이 없더라고요. 시흥시에는 최고 높은 게 소래산이야 보니까. 소래산도 한 200m, 재보진 않았는데 한 200m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게 최고 높은 것 같아요. 소래산이. 더 있나요 높은 거? 어쨌든 높은 거 별로 없어요. 높은 산은 경사도 15도 넘으면 개발 못합니다. 급경사 있는 산은 개발을 못한다고요. 그 낮은 산은 저기 인천에 가보니까 금단은 보니까 산을 완전히 산을 아예 다 깎아버리고 거기다 금단 신도시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아예 산을 하나 완전히 통째로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그 얼마 안 돼,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 결론은 묘 설치할 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지키면. 자, 용어정의 보겠습니다.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화장이라 합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밑의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합니다. 강이나 바다에 뿌리면 된다는 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영화 보면 강에다 바다에다 뿌리는 거 많잖아요. 그런 장례 방식은 없어요. 지금 법에는. 그럼 불법이죠. 법이 없는 걸 하면은. 시험에 물론 나오진 않을 거고요. 게장, 옮기는 게 게장입니다. 봉안, 받들어 모신다. 옛날 납골이라고 부르는 걸 지금은 봉안이라고 합니다. 분묘 6번,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 하고요.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공동묘지라고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가는 거죠. 가족묘지라고 하면 10개의 분묘가 들어가는 걸 가족묘지라고 합니다. 분묘가 더 좁은 개념이고 묘지가 넓은 개념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합장 15제곱미터인데 기출문제 합장 2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했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30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온 걸 강조한 거는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출제인들이 출제하기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험을 32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거 위주로 나온다고요. 90% 이상은. 물론 개정된 거는 안 나왔던 것도 낼 수 있겠죠. 개정돼가 신설된 거는. 신설되지 않는 한은 옛날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거 위주로 나온다. 3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1년 이내에. 그러면 이게 2001년 1월 13일 생겼고요. 30년 연장하면 2061년 이후에나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이거 오늘 내드린 그 이행강제금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를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1년 안에 만약 60년 지나고 1년 안에 또는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데 제가 부과된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206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다고요. 이행강제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안 나왔다고 했어요. 오늘 내드린 이행강제금 5개 중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4개는 나왔어요. 4개를 특히 비교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행강제금 참고로 한번 읽어는 보면 되겠죠. 1년임 동그라미 3번 1년 대신에 이게 시험에 6개월 X, 2년 X 이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당연히 1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설묘지 설치. 사설이라는 건 개인 사자잖아요. 개인 사생활. 개인이 설치한 묘지입니다.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3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 이런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된다. 가족묘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189페이지 5번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개인자연장기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2번 가족문중 종준자연장기는 조성하려는 자는, 이 말은 미리 신고. 3번 법인자연장기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6번 묘지 설치 제한 지역.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모르고 다 위반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각 대통령 후보들 전부 뭐 이낙연 전 총리나 뭐 제주 원희룡 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전부 다 최순실 씨 이런 분들 전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들만 나와서 그렇지 실제 거의 모든 국민 99%가 다 위반이라고 봐야 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거는. 그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4번만 봐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4번 개인 가족 묘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문중 종준 자연장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종중 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5번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최종림, 보안림, 요정, 구규림, 사방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그 위에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안 되고요. 수변구역, 특별재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BS 세상 이런 일이에 자기 집 마당에다 묘 설치해놓고 인사하고 가는 거, 이런 거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제가 그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올려놨어요. 다 불법이라고 이런 거. 190페이지 타인묘지 등에 설치된 문묘의 처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 이제 옛날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됐지만 지금은 남은 땅에 묘 설치해놔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8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명당 자리 미리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읽어보시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 70세 이상인 자는 미리 사놓을 수 있습니다. 2001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지나고 지금은 거의 80세 가까이 되죠. 70, 한 8세, 80, 여자분은 한 84세, 남자가 한 78세 이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이 한 6년 더 오래 살더라고요. 똑같이 아무것도 안 줘도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죠. 굶어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렇다, 술을 안 먹어서 그렇다는데 여자가 더 핀다고요? 근데 왜 오래 살아야 더 피는데? 뭐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근데 평균 수명은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평균 수명 60세더라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보다 한 20년 짧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한 20살 적은 사람하고 하면 같이 죽어요.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나니까. 9번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입니다. 매장, 이게 밑줄 친 거는 뭐냐면, 즉 신고는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 이걸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화장이나 개장을 하려는 자니까 미리 신고라고요.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개장 한 자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미리 신고입니다. 자, 다음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 용어 정의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근데 공법에 나올 수 있어요. 전답가수원이면 지목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 짓든 안 짓든. 그래도 전답가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농사 짓는 땅으로 3년 이상 사용하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입니다. 그 왜 이게 농지냐, 이게 중개실무상 중요하냐면은 집터에 대지에다가 이게 3년 동안 배추 심어 놓으면 농지입니다. 농지. 집터가 초가집이 무너지고 여기에 3년 동안 배추 심어 놓으면 3년 이상 배추 심었다면 농지라고요. 그래서 농지를 다시 여기다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건물 지으려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 공시지가 30% 내야 된다고요. 돈을. 농지 보전 부담금 또는 뭐 전용 부담금 내야 되죠.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 설명할 때 농지법 용어 정의를 적어놔야 돼요. 이거 적발되면 나중에 30% 내야 되니까 빨리 농사 안 지었다고 뽑아내고 농사 지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돈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일부러 민원 넣겠다, 돈 뜯어내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기농하는 거 그냥 대충 생각했다가 갔다가 반 이상 돌아와요. 못 살고.
엄청나게 시골에 가면 간섭 많이 해요. 나무 일에 일일이 와서 다 검사하고 그러더라고. 심지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아니 아무것도 안 한대 하니까 그래도 뭐 한 거 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검사하고 그래요. 시골에 가면. 191페이지 농업인의 용어정의.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 없고요. 공법에 그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서 바뀌었죠. 공법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농지. 왜 농업인이 중요하냐면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죠. 농업인들은 농가주택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농가주택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기농하자 이러면 노혼자 가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농업인이 돼야 집을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고. 논에도 지을 수 있고 밭에도 지을 수 있고. 농업인 아닌 사람이 지으려고 하면은 전용 허가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어렵다고 짓기도. 밭에다 지으려고 하면 그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농업인 인정받으면 각종 농가시설도 정부 국가에서 다 보조해 줍니다. 농어촌 특별세 받아가지고 농업인들 돈 다 준다고요. 그래서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는데 3번 대가축이 큰 가축 2마리, 소 2마리, 중가축 돼지 10마리, 소가축, 작은 가축 백두 100마리, 가금 1천수, 꿩 1000마리 키우거나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농업인입니다. 자, 농지취득자익증명제도.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농지취득자익증명이 가장 많이 나왔죠. 농지취득자익증명 시구 읍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한테 받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습니다. 녹지지역도 원칙 안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답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종사자도 농업취득자익증명을 받아야 된다. 면적 제한이 있다.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기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 곤충사육사 165제곱미터 50평입니다. 50평. 가장 고소득 농작물이 곤충사육사죠. 앞으로 곤충사육하는 게 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50평만 가지고 있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고요. 비닐하우스는 100평은 넘어야 되고요. 일반 농지는 300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농지취득자익증명 받는다고요. 곱하기 3.3이잖아요. 평 곱하기 3.3058 하면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 1000제곱미터 안 되는 거 취득하면 못 먹고 사니까 투기 목적으로 보고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매매, 승여, 경매, 공매, 화해조서도 경매도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죠.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매수 신청 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192페이지 농지취득자익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모든 다 특례가 인정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습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도 안 받습니다. 지방세, 국세도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국세, 핀란드, 북유럽 이런 데는 다 내더라고 세금. 북유럽은 세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내요. 거의 한 50% 가까이 세금 다 내요. 북유럽은. 그 대신에 북유럽은 전부 의료비 다 공짜고 대학까지 교육비 다 공짜고 노령연금 다 나오고 기본수당 다 나오고 이러니까 세금 많이 내도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처럼 뭐 국민연금 가입해야 된다,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북유럽은. 그 대신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고. 돈 벌 때 반 이상 세금 다 내요. 농지취득자익증명 필요 없는 거 상속 필요 없고요. 전용협의 4번 전용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전용허가, 전용신고는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되죠. 시효취득도 전부 다 면제됩니다. 양가로 3번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 농지전용허가, 전용신고, 주말체험용농, 학교가 실습용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된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받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농업취 4번, 양가로 4번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3번 농지 소유 상한, 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3번에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 8년 이상 재춘 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세대원 합산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세대원 합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세대원 다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세대원 합산, 세대원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 X,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말 체험용 농 1000제곱미터 미만. 동그라미 3번,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중개 실무 시험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뭐냐면, 이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농지를 경자 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헌법 위반하면, 노력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헌법 위반하면? 헌법은 처벌 규정 없어요. 단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는 돼요. 탄핵 사유는 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헌법 위반에도. 개별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별로 노력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노력했었는데 농업인들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도록 지금은 별로 노력을 안 해요. 옛날에는 이게 농지 취득하려면 그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통작거리 20km 안에 거주해야만 취득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통작거리는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죠. 거리 제한도 없다고요. 시흥시에 살면서 김해평야, 부산 김해평야에 있는 논 살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면 된다. 농사 짓겠다고 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소를 옮기는 게 좋죠. 주소 안 옮기고 제가 해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냐 묻더라고요. 그 앞으로 짓겠다는데 네가 왜 말이 많은데 이러니까 해주긴 해주되 그 대신에 나중에 농사 안 짓기만 안 지면 와서 조사해보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농사 안 지으려면 주소를 옮기는 게 좋고, 진짜 농사 지으려면 주소 안 옮겨도 되죠. 매일 김해까지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시 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통작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193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되는 거, 이 말은 농사 안 지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경자유전이 밭갈경자, 놈자자, 있을유자, 밭전자, 밭갈놈만 밭을 소유하라는 게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그럼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예외라고, 농사 안 짓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국가 지자체는 모든 예외 다 인정된다고 했죠. 학교, 실습용지 상속받은 경우, 저도 상속받아 봤는데 상속받으면 농사 안 지어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요. 8년 이상 제촌 자격하다 인용하는 경우, 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 가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는 적용 못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자, 5번 농지 임대차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2번 농지 임대차도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원면장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대항력이 있다고요. 대항력,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인데 농지는 논을 인도받고 확인받으면, 시구원면장 확인받으면, 눈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 받는 게 있어요.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 3년 계약 체결했으면 중간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3년 동안은. 그게 대항력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이고요. 최단기 존속 기간,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입니다. 3번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지역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상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농사 지으면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난주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내드렸죠. 농지는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돼. 더 이상 농사 짓지 말라. 다른데 이제 나가라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 안 하면 묵시적갱신 낸다고. 3개월 전까지 말 안 하면. 왜냐하면 농사 지으려면은 쌀미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쌀미가 무슨 뜻입니까? 88이잖아. 88. 88이면 쌀 한 톨 만드는데 손이 88번 간다는 얘기예요. 쌀미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라고. 쌀미자가 88이잖아요. 이게 쌀미자가. 그 나락을 물에 담가놨다가 다시 모자리에다 뿌렸다가, 제가 농사 지어봤거든요. 어릴 때. 뿌려놨다가 다시 뽑아가지고 옮겨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풀 뽑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머리가 막 제 살 다 뜯어먹고, 거머리가 뜯어먹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안 아파. 피는 철철 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몰라. 그 밖에 나와보면 그물이가 몇 마리 붙어 있고 그래요. 논에서 나오면.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거. 어릴 때는 모르고 했어요. 이게 저도 농사 짓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이거 왜 이거 해야 되냐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94페이지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안 지으면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실무에. 농지 주말 체험한다고 농지를 취득해놓고 주말 체험을 안 하면 그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즉시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팔려야 뭐 즉시 처분하죠. 그 1년 안에 처분해야 돼. 1년 안에 팔아먹기도 쉽지 않죠? 저도 논 팔라고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못 팔아먹었어요. 안 팔려요. 이 도시 근처에 있는 거는 시흥시에 있는 논이야 팔기 쉽겠지만 저 완전 심신산골에 있는 거는 팔기 어려워요. 그래서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1년에 20%씩 1년에 20%씩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근데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하면은 이제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매수해달라 이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다고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저도 이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매수 청구하는 걸 몰라가지고 팔라 하다 안 팔려가지고 그냥 누나 줘버렸는데 이걸 한국농어촌공사에 좀 싸게라도 팔 걸 찍으면 후회되는데 어쨌든 매수 청구하면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항상 공법에서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높은 가격, 자기 돈 아니니까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 R을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리베이트.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이행강제금 오늘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5개 법 비교한 거 내드렸으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빼고 나머지 4개를 꼭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공법시험에 다음 중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은 해가지고 답이 건축법, 농지법 2개 법입니다. 6개 법이 시험 범위죠. 이행강제금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2개 법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95페이지 경매 매수 신청 내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